인사이다 2023년 8월 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죄송스럽게도 저희 회사 인터넷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실방을 못하고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공지를 올렸더니 뭐야 맨날 이래 이러시는 분 계시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제가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의 인간 소화제 도영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합니다. 최진봉 교수 따발총처럼 아주 그냥 속사포처럼 세게 말할 때 조회수가 그냥 무럭무럭 올라가죠.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배포의 촉 시간에는요. 법무부가 또 훈령으로 수사 준칙 개정안 마련했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류사명 총경 지금 현재는 윤희근 총경보다 사기순가 더 앞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기순가 오기순가 아마 윤 총경이 경찰대 사기 그리고 윤혜군 총경이 구기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에게 이 보복상 인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경찰을 모멸감 느끼고 모욕감 느끼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나 유튜브로 전향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곤 했습니다. 자, 수사준칙 개정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이거 정말로 검찰이 하면 잘하고 경찰은 못한다는 것인지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또 통통물과 함께하는 통통 시사 인싸 퀴즈 나갑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시사 인싸가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퀴즈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자,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통통물에서 뭘 파나? 이제 잊어버리신 거죠. 네, 통통물에서는 4종 주방용품 세트 4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자극성이고요. 향도 좋고요. 세정력도 매우 좋은 그런 세제 그리고 뭐 수세미 같은 거, 뭐 행주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팝니다. 집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니까 한번 써놓고 한번 사놓고 한번 천천히 써보십시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통 시사 인싸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통통물 회원 가입 후에 고객센터 문의하기에 퀴즈 정답 올려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당일 11시까지 올려주시면 총 3분을 뽑아서 통통 생활용품 상품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중복 당첨은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참고하시면 구체적인 사항이 또 적혀져 있습니다. 문제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명입니다. 왜 청문회 통과하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사실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여당을 똘똘 뭉치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자,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대통령이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이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명박 정부 때 뭐뭐 기술자인 이 특보의 지명을 처리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때 무엇을 했던 기술자였을까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반대한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라 이거죠. 1번 기계공학, 2번 문화재수리, 3번 환경영향평가, 4번 언론탄압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명박 정부 때 기계공학 기술자였던 이 특보의 지명을 처리하라. 이 말이 맞는지. 이명박 정부 때 문화재수리 기술자인 이 특보의 지명을 처리하라. 이 말이 맞는지. 이명박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인 이 특보의 지명을 처리하라. 이게 맞는지. 이명박 정부 때 언론탄압 기술자인 이 특보의 지명을 처리하라. 이게 맞는지. 좀 어렵죠. 예. 제가 좀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4글자입니다. 너무 노골적이죠. 자, 어쨌든 이 특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통위원장이 특히 이런 자리에 갈 사람이 이거 했으면 안 됩니다. 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생방송 중에 올려주셔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통통물에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죠?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한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순살 건설이라 그래야 되나요? 순살 GS, 순살 자이, 순살 순살 LH. 부실 공사가 드러난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관련해서 건설 이권 카르텔이 근본 원인이다. 깨 부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이런 그 건설 계통의 고질적인 이권 카르텔이 현지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난 정부를 겨냥해서 또 전 정부 탓이냐. 야당은 남탓 전문 윤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어제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국무회의 때 나온 발언인데요.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사업에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지난 정부를 겨냥한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야당은 남탓만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국정 운영을 돌아보라고 이제 반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의 국정 운영을 돌아봐라. 남탓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근데 이거 정말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 더 웃긴 거는 원희룡 장관이 네. 순살이라는 말 쓰지 말아라. 그래도 네. 천장은 괜찮다. 난 그 말에서 완전히 뻥 쳐졌어요. 무슨 뜻이니까 도대체 우리 네. 시장님은. 네, 이 발언이 이제 이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나왔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이제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러니까 즉 문제가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때 첫 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됐다고 이제 판단하면서 전임 정부를 이제 겨냥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LH가 스스로 밝힌 설계 시공 감리 부실인 인허가 비리, 불법 하도급 문제, LH 퇴직 직원들의 민간 회사 재취업 등 카르텔이 포함된다고 지적했고요. 특히 이른바 전관들이 취업한 업체들이 최근 누락 아파트 15곳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면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유 참네요. 한 번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지적질이 네, 전임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네,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네. 순살 치킨은 맛있기라도 하지. 에이, 진짜 너무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순직한 해병대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해병대가 이번 폭우로 인한 수해 발생 현장에서 수중 수색을 하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에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갑자기 이제 1시간 전에 돌연 취소했습니다. 오. 네, 브리핑 불과 1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좀 의아함을 자아냈는데요. 일각에서는 입막음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최수근 상병 정말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그분들 살려보겠다고 구명조끼도 안 입고 들어갔었다가 변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들님의 죽음, 이 상병의 죽음 때문에 온 국민들이 사실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좀 정확한 사실관계가 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브리핑을 취소한다? 이거는 분명히 입막음 내지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얻어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방부에서 보낸 메시지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일단은 국방부가 브리핑을 취소하고 2시간 뒤에 출입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오늘 계획했던 언론 설명을 취소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사건 진상 규명보다는 외부 유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7월 22일 날 열린 최수근 상병의 이제 연결식에 참석해서는 이제 눈물을 보이면서 슬픈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후에 연결식이 끝난 이후에 이제 예하 부대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휘 및 강조의 말씀이란 지휘 서신을 보냈는데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 구성원들 가운데 유튜브, 6대전, 기타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보하는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사령관은 해병대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해병대의 단결을 저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대로 제공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을 방관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김 사령관은 너무 미안해하는 그 모습이 좀 진정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부하를 잃어가지고 참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밖에 나가가지고 이 얘기가 퍼지면 우리한테 곤란하니까 조용해라 지금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쟁점은 이제 상명하복이 있는 이제 군대에서 누가 이렇게 무리하게 지시를 했냐라는 것과요. 그리고 소방과 진실 공방 이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진실인지도 또 이러다가 오리무중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MBC 보도에 따르면 수중수색을 그러니까 소방은 수중수색을 하고 해병은 하천변 도보수색을 하기로 협의를 했었는데 해병대가 협의를 깨고 구명조끼 등 장비도 없이 수중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당국이 해야 될 일을 갑자기 해병대가 이제 해버리는 셈이죠. 그러니까 소방당국이 해병대에게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올라가라 그랬는데 해병대가 무리하게 수색을 강행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시켰느냐? 네. 왜 이 사람들은 소방과의 협의를 어겼느냐? 그리고 소방이 사실은 그 사람을 구호하는데 훨씬 전문적이겠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지금 이게 사실은 쟁점이었거든요. 네. 현재 유가족은 뭐라 합니까? 네, 유가족은 이제 현장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른다고 했지만 그냥 수색해라고 했다면서 무리하게 일단 지휘를 한 지휘관이 따로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인지 좀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 네, 밝혀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해병대 사령부가 언론 브리핑을 취소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무리한 수중 수색을 명령한 지휘관을 감추거나 보호하려는 건 아니었는지 항상 이런 일이 터지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일이 터져요. 그런데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하면 못 찾아내게 뭔가 이렇게 막 연막이 펼쳐져. 왜?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는 살아야지. 죽은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진아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최진문 교수와 함께 오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형사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인데요.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남자,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왜요?
표정이 안 좋아요. 전 모르죠. 왜 안 좋은지. 실망을 안 해서 그래요. 오늘 일찍 녹화를 오셨는데 해가지고. 네, 녹화를 해서 또 뭐. 빛이 좀 바랬군요. 예.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도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죠. 네. 아, MB맨, 돌아온 MB맨. 이 사람은 정말 부활의 사실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동관 특보 결국 3개월 동안 빙빙 돌리다가 대통령 그냥 밀어붙였어요. 또 역시 뚝심 있게 아주 일관성 있게. 뚝심이 아니라 오기지. 오기예요? 오기 인상, 오기. 왜요? 아니 국민들이 반대하고 기자들이 반대하고 아니 기자협회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기자협회라고 하는 것이 뭐 보수 정편 포함해서 그렇죠. 기자들 모임이잖아요. 거기서 80%가 반대를 해요. 85%였죠. 85%인지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국민들도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임명하는 게 어떻게 뚝심입니까? 오기지. 국민을 이겨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뚝심이라고 표현하는 언론들도 있던데요. 아니 그런 언론이 기관지 같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공산당 정부 기관지? 기관지예요? 아니 왜 공산당 그래? 기관지? 내가 언제 공산당 얘기 꺼낸 적 없거든요. 정부 입장만 대변합니까?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네. 무슨 뚝심이야 이게 오기지. 아니 그러면 좋아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뚝심을 발휘합니까? 오기를 발휘합니까? 야, 보세요. 뻔한 거예요. 아니, 이동관 이제 특보가 그전 했던 일을 보면 답이 나와요. 네. 그전 MB 정부 때 이동관 특보가 했던 일이 뭐냐고요. 뭐예요? 언론 장악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글자로 언론 장악. 그거 했던 사람 다시 불러들인 이유는 뭐겠어? 또 그거 하라는 거지.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이죠. 네. 예. 아, 8글자로 하라고? 아니. 어쨌든 그런 일을 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특보를 왜 임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거 그런지 제일 모르겠어요. 잘하니까. 언론 장악을 제일 잘하니까. 아, 그렇죠. 그 전에 MB 정부 때 종편 그렇게 반대 심했어요. 그 당시에 그 종편 만들기 위해서 미디어법 개정할 때 제가 이제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잖아요. 너희 변호사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언론계 사람들이 알아요. 그 정도로 핍박받으면서 그때 반대를 했는데 그걸 막 무리하게 통과시킨 게 그 당시 MB 정부예요. 여당이었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동관 그 당시에 수석이었는지 뭐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최시중 그 당시 방통위원장이에요. 네네. 두 사람이 MB 정부 들어서자마자 보수 언론 4개의 종편을 허가해 줬는데 그 허가해 주는 과정을 보면 미디어법 고치는 과정에 민주당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언론 노조가 막 국회 들어가서 반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밀어붙여가지고 종편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방송 환경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때 종편이 안 만들어졌다면 지난 대선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분을 꼭 임명시켜야 되는군요. 아, 그렇죠. 저렇게 일을 잘하는데. 일을 잘해요? 그렇잖아요. 아, 지금 그분 입장에선 그렇지. 보수들이 보기에는 아, 그렇지. 아니 그분이 종편이 볼 때. 4개 있는데 4개가 다 보수인데. 그렇지.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앉아가지고 KBS, MBC 안 보잖아요. SBS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든 사람이니 이번 정부에서도 그렇게 좀 해달라. 그렇지, 이런 바로 요청인 그거지. 거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기 인사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네.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 검찰 수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당시 홍보수석실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홍보수석실 관계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 맞아요. MBC 장악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와라. 그러면서 또 하나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뭡니까? 경향신문. 전화해서. 경향신문. 전화해가지고 기사 뭐요? 좀 빼달라고. 전화해서 기사 빼달라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뭔데 또? 경향신문과 같은 특정한 언론사가 광고 수주를 어떻게 했는지 누가 거기다 광고 조사하고. 보냈는지 조사해갖고 그렇지. 그거를 못하게 해라. 압박이지. 국정원 직원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큰일 나는데 들키면 책임지실 겁니까? 들켰잖아. 그러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랬어요. 근데 들켰잖아.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빠이빠이 이렇게 됐다가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돌아왔잖아. 얼마나 화려한 부활이야. 그럼 이걸 보니까 이거는 빠이빠이 해도 소용없고 그 당시 잠깐 뭐라고 해도 소용없고 국정원에서 잠깐 뭐 싫다고 해도 소용없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끝까지 뚝심 있게 밀어붙인 사람이 된다. 오기 있게. 뚝심 있게 내가 하고 싶은 오기. 대로 하면 된다. 오기. 이거잖아요. 오기죠. 그걸 학습한 거 아닐까? 그걸 학습한 거지. 그 뚝심이 아니고 오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웃기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본인이 수사하는 거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수사해서 결과를 냈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불러야 된다.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볼 때 잘못됐다고 그 수사해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처벌을 안 받았어. 이유가 뭐냐면 공소시효가 지났어.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면 처벌 대상이잖아요. 근데 또 그걸 처벌 안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제 인터뷰한 거 보고 깜놀했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때 문제가 있었지만 광풍처럼 휘몰아쳤지만 그때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공소시효 끝나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또 그렇게 호도를 하십니까? 공소시효를 너무 짧게 만들어놨네. 진짜. 맨날. 자 보세요. 아 진짜 이동관 특보가 홍보수석일 때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 A 씨는 2017년 12월 10일 검찰에 출석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검찰에 출석해서 국정원의 주문 보고서를 요청한 건의 80에서 90%가 홍보수석실 산하의 언론 비서관실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동관이 시켰다는 거래요. 이외의 비서관으로부터는 지시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 당시 언론 비서관은 이 특보의 신임이 좋던 것으로 알려진 박홍신 전 언론 비서관이었다. 2010년 5월 B 행정관으로부터 진보 성향 특정 일간지의 광고 수주 동향 및 견제 방안을 알아보는 지시를 받고 이에 강하게 항의를 했더니 B 행정관에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광고 보장 서랍을 열어야 된다, 이런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맞냐, 나중에 일이 발각되면 책임질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까 요청한 내용 꼭 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이거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정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강요와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그런 일을 했던 수석실의 수석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저는요 어제도 일어서가지고 그 인터뷰한 내용 보고 너무 깜놀했어요. 네.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고. 본인이 했던 일을 보세요. 지금 그 노영희 변호사 읽어줬던 그것만 본인 앞에 딱 보여주면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 싹 바꾸고서 자기는 그런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고요? 그럼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왜?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향신문 광고 수지 현황 파악을 둘러싼 항명소동이 있었던 바로 그때, 즉 2010년 5월인데요. 이때 전까지는 언론 비서관실 지시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은 한 달에 한 3, 4건에 달했다. 30에서 40% 정도의 요청은 좌편향격인 언론계나 종사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였고, 연예인 누구누구의 프로포폴 투약 소문이나 좌파 언론인들의 방송 진출 실태 및 견제 방안과 같은 것들을 알아봐달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 블랙리스트가 이런 데서 나는 거군요. 이동관 후보자 3개월 동안 언론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어제 얼굴 보십시오.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개선 장군이야. 딱 이 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 그 사람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모든 논란이 해결됐는가? 하나도 해결된 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아들 학폭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면서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가 그 학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둘러싼 부모님들의 갑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시달렸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동관 이 지명자의 부인이 그 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어디를 가라 그러고 막 이랬다는 게 나왔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사실 이동관 후보자도 김승유 당시 이사장한테 네, 전화를 해서 하나고, 예. 그때는 뭐 말이 다르잖아요. 그때 인터뷰한 게 남아있어요. 목소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맞아요. 근데 이동관 후보자는 그때는 그냥 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만 보려고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김승유 이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화를 좀 늦춰달라. 12월까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해명도 다른 거예요. 틀린 거고. 거짓 해명을 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정말 선생님이 그리고 그때 인터뷰한 내용도 있어요. 중국에 계시다잖아요. 그분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압박으로 느꼈고 압력으로 느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좀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사장이 정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임명 그 다음에 해임 이런 것까지 이사장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압력을 안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무 그런 게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증언도 그렇고 김승유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도 남아있는데 네. 그게 과연 먹힐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 인사청탁 문제가 또 네. 나오고 있습니다. 돈봉투, 그렇습니다. 2천만 원 돈봉투 사건인데 말하자면. 이 후보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부인이 지난 2010년 무렵 이력서와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라는 인사청탁 의혹이 한 언론사로부터 제기가 되니까 곧바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왜 이력서 같은 걸 왜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거는 알려진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해당 이력서를 부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이력서를 받았다는 건 잘 모르는 얘기다. 또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을 부인하는 겁니까? 보위가.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서를 먼저 받고 그리고 아마 이제 돈을 전달받은 것 같아요. 네. 뭐 100번 양보해서 이분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뭐 돈은 돌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뭐 수사 의뢰했다, 보고했다, 뭐 그것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의문이 남는 거, 이력서를 왜 한 번을 안 돌려주고 갖고 있었냐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지금 언론에서 제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력서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부인이 받았다는 걸 알지도 못했고 본인한테 전달된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이력서를 갖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력서 돌려주던지 아니면 이력서를 왜 돈을 돌려줄 때 이력서도 같이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금 돈만 돌려줬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네. 그 내용도 보면 이력서 문제가 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해명이 안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어요. 그럼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이력서가 남아 있었다면 왜 돈만 돌려주고 이력서는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력서도 그럼 같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는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인사 청탁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부인이 그런 걸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르지 뭐. 준 사람 입장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니까 뭐 고소하겠다고 막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말을 자.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주변 문제도 있지만 예. 주변 가족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본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종편을 만든 장본인인데 모르쇠를 일관하고요. 어제는 언론은 장악될 수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그다음에 공산당 기관지와 같은 그런 언론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언론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과 종합판인데 첫째는요. 네. 네. 언론은 뭐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본인이 했던 일을 돌아보세요. 저는 그러길 바래요. 정말 이 말이 맞다고 이건 원론적인 얘기죠. 이 말이 원래 맞아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네. 본인이 예전에 했던 일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분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 부분은 동의를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론적으로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지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다고요. 본인이 그전에 했던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읽어줬잖아요. 열심히. 네. 그걸 보면 이분이 언론 장악에 대해서 전혀 뜻이 없거나 아니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아니 이명박 정부 때 황태자처럼 언론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대변인을 했고요. 수석을 했고요. 언론 특보까지 했어요. 끊임없이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 언론에 대해서 국정원에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면 언론 홍보수석실에서 요청을 했고 홍보수석실에 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홍보수석이 몰랐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홍보수석실에서 뭘 요청을 하거나 공문을 보내면 수석한테 보고도 안 하고 보냅니까? 그러면 그런가 비서관이? 봐요. 그런가 말도 봐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 안 된다고요? 본인이 했던 일은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공산당 기관지 얘기하는데요. 공산당 기관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어떤 언론이에요? 뭐 어떤 언론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뭘 아는데요? 알기로는 공산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만든 기관지가 있어요? 아니 그럼 또 100번 양보해서 언론사에 누군가를 비교해서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언론사가 가장 편파적입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어떤 언론사가 가장 편파적인지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뭐 본인이 생각하는 언론사는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진짜 아니 사실은 지금 최지무 교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저렇게 일관적이지가 않고 내로남불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5개 언론 시민단체들이 이동관 지명은 폭력이다. 네, 폭력이지. 이 사람에 대한 인사를 처리하라. 네. 그렇지만 윤 정부는 절대 처리하지 않을 것 같단 안 말이죠. 해요. 절대로 안 하죠. 와, 우리 대통령은 우리 말은 안 듣기로 아예 안 작정을 들- 한 건가요? 아니요, 오늘 안 들어요 원래. 몰랐어요? 왜 안 들어요, 그러면? 아, 그분은 유시민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유시민 전 장관이 인용한 거. 인용은 괜찮죠, 인용? 따옴표로, 네. 따옴표로 침팬치 우두머리.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분이.
침팬지 우두머리는 그러면 남의 말 안 듣고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마음대로 말만 한대요? 왕처럼. 아 그래요? 아, 그건 따옴표. 제가 분명히 따옴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제 말이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의 말에 따르면 변할 가능성도 없고 변한 걸 기대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걸 기대할수록 우리 화가 나는 거야. 우리가 기대를 하면 그럼 어떻게 돼? 수능을 해야 돼? 그거에? 수능은 아니고 응. 수능은 11월에 보는 거고요. 웃기지?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수능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적응해요. 이제- 그럼 적응? 아니 적응은 할 수는 적응은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게 나쁘다는 걸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바꿔야 되겠죠. 어떤 방법, 제가 뭐 어떤 방법이라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기대하고 있는 순간 더 우리는 괴로워져요. 마음속으로. 뭔가 일만의 아니 그럼 기대를 포기하고 하는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뭐야 포기가 그게? 아니라 제가 늘 이게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돌려서 얘기하지 말라고요. 싫어요. 왜 이래요 진짜? 바꿔야지 지금 상황을. 바꾸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러면 낙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뭐 아, 한방 이동관. 먹인다는 거예요? 아니, 낙마 가능성은 이동관 뭐 얘기하지 지금 뭔 얘기하는 아, 거예요? 나는- 이동관 얘기 하루 종일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랬어요? 갑자기 또 왜 나는- 대통령 얘기를 혼자 아까 들어가가지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얘기. 난 대통령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아, 이동관 지금 후보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볼 때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밀어붙일 네, 거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여론 형성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엄청난 후폭풍이 생길 때, 그러니까 뭐 일말의 가능성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안 바뀌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 총선 망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 큰일 납니다라고 누군가 얘기하거나 당에서 얘기하거나 원로들이 얘기를 해서 그걸 물러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건 가능성이 낮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방통위를 사실상 식물 방통위로 만들어 버리자. 왜냐하면은 좀 있으면 이제 김효재 그다음에 이 김현 의원이 임기를 그만두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이 이상인인가요? 그분 하나 네, 남고 네. 그다음에 이동관 씨 이제 위원장. 올라가겠죠. 네, 그럼 그렇죠. 2명으로 그냥 해봐라 5명 중에.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김현 의원이 그게 아니다. 5명 중에 1명만 남아도 할 수 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실익이 없다. 식물 방통이라는 말은 하나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입맛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라 이랬어요. 방법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현 의원의 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2명이 되더라도 처리는 가능하다고 네, 처리 보고 있는 가능하다고 거예요. 해요. 네.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김현 의원의 말은 위원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상황이라도 2명이라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민주당 추천이 두 명이잖아요. 5명 중에 2명이라도 들어가서 열심히 반대하고 어차피 통과는 되더라도 모든 것이 그리고 나서 내부에 있는 상황들을 잘 알 수는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그걸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이렇게 무력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주장인 것이고요. 그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2명 그 얘기는 언론 노조가 주장을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떤 걸 채택할지는. 그러니까 임명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럼 2명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물론 1명을 임명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회 통과를 못 해요. 마치 그냥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이 국회는 통과했는데 윤석열이 임명을 안 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추천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회 통과를 못 하니까 그 사람도 임명을 못 해요. 그런 상황이 되면 2명만 남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식물로 만들자고 하는데 김현 위원의 말은 2명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원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민주당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를 결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조승래 지금 간사 같은 경우는 법을 뭐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그러니까 3명 이상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고 이제 와서 한들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건 뭐 아니 지금 해가지고 언제 통과시키고 거부권 또 하지 않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추진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의문이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요, 지금 방통위에서 김효재 임기 끝날 때까지 이동관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 남영진 KBS 이사장 몰아내는 거 그럴 하고 가능성이 뭐 있죠. 이것저것 다 처리하고 나가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남아있는 김현현이라든가 이 사람하고 비교해봤을 때 숫자가 안 맞아서 일단은 처리가 다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렇죠. 되든 간에. 맞아요. 그리고 하니까 KBS 내에서 지금 반발이 또 나왔어요. KBS의 원래 보수 노조, 약간 어용 노조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남영진 이사장이 법인 카드를 함부로 썼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거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 지금 나오면서 KBS 내부에서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에 동참하겠느냐, 제발 입을 좀 열고 정신 차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KBS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언론단체나 기자협회에서도 또 이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방통위원과 관련된 얘기는 그쪽대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뛰고 있는 이런 언론사의 구성원들이 뭔가 좀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근데 생각도 든 그게 거죠. 사실은 옛날 상황을 그대로 복귀해 보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MB 정부 때도 그때는 방송 대파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옛날에는요, 방송사들이 개별적으로 파업을 했거든요. MBC는 네. MBC, KBS는 KBS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 MB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제 사장을 다 교체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정현주 사장 몰아내고 MBC도 사장 바꾸고 이러면서 MB 이제 그 이동관 수석하고 그다음에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사 사장들을 바꾸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렇죠. 거기에 반발해서 방송 대파업이라고 해서 MBC, KBS, YTN까지 같이 파업을 네, 했어요. 맞아요. 그 170일 정도 됐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 엄청 힘들어가지고 이제 안 하나 봐. 그 사람들. 그럴 수도 진짜로, 있지.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네. 바꿨어요. 그래도 바꿨다. 네. 네. 그러니까 이동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이라고 하는 분을 저렇게까지 미는 이유가 그때 그 모습을 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170이나 파업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유, 도저히 그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포기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동관 지금 특보를 보면 그런 거와 연관없이 상관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그 말이 맞는 게 이 후보자를 지명한 현 정부가 총선 전에 KBS랑 MBC 사장을 바꾸겠다는 노골적인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지명된 후에 지상파 3사 중에 SBS랑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사사에는 이동관 관련돼서 안 좋은 뉴스들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동관이 된다는 것을 전제 사실로, 기정 사실로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없었던 것들은 다 좀 마사지 시켜주겠다. 그리고 특정 방송국 출신 뭐 패널들 이런 방송에 많이 나갔던 그런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윤정부 인사로 다소 기용이 되고 이런 모양이 지금 같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방송사 입장에서는요, 방통위원장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사 재승인을 하는 곳이잖아요, 방통위가. 뭐 3년 또는 2년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방송사 입장에서 어느 사람이 방통위원장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송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소리를 안 낸다고 보고, 특히 종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뭐 동아일보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편에 대해서 유리한 방송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 정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는 언론사에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렇죠. 그 지금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런 언론사가 제대로 된 언론사입니까? 기관지입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진짜. 아니, 알겠어요. 정말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하고 이동관 수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도를 안 해. 그게 제대로 된 언론사입니까? 게다가 지금 18일부터 20일 중간 정도에 청문회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여당은 지금 철통 방어하겠다. 야당은 또 여기서 좀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청문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청문회는 민주당이 잘 준비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잘할까요? 그러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국민의힘은 사보임을 해가지고 많이 바꿨더라고요. 네, 바꿨어요. 민주당도 사보임할 다 필요가 있다. 바꿔버려야 첫째. 돼. 두 번째, 민주당은 회의 좀 하세요. 하기 전에. 각자 하지 말고. 그게 왜 그러냐면 중복 질문하고 같은 질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가방 요원들이나 아니면 인사청문회 들어가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나를 시켜주면 잘할 텐데. 아, 그렇지. 진짜 아깝다. 노영희를 증인으로 부르세요. 증인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자를. 질문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폭 문제는 누가 담당해라. 예를 들면 뭐 방송 장악 문제는 누가 담당해라. 그리고 조사는 이렇게 한다. 그래야 좀 핵심적으로 물어볼 거 아니야. 하루밖에 못 해요. 방통위원장 청문회 이틀도 못 해. 네, 맞아요. 새벽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분야를 좀 나누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그래야 이상한 소리가 안 나와. 중복된 얘기 질문 안 나오고 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회의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네. 제대로 좀 물어봐서 국민들 앞에 정말 얼마나 이동관 특보가 잘못된 사람이고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기가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고 학폭 관련해서도 그래. 지금 3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뭐 그분들이 직접 나오지 못한 녹취든 아니면 뭐든 자료 찾아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던 자료들 다 찾아내서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그리고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합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학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 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최진모 교수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배프의 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자동차 커뮤니티의 차통. 차통에서 내 차 등록하고 나만의 NFT를 만들어 보세요. 커뮤니티에 사진만 올려도 NFT가 발행됩니다. 발행한 NFT로는 수익 창출까지 가능해요. 내 차 정보도 공유하고 관심 있는 차종은 팔로우. 시세 조회, 시공사 정보, 중고차 매매까지 한 번에. 내 차의 모든 것 차통. 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배프의 촉 시간인데요.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을 받고 최근에 경남경찰청 팀장으로 발령이 난 류사명 총경 결국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은 보복성 인사, 징계성 인사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가 이번에 보직으로 받은 그 직은 이미 내가 2년 전에 다 했던 그보다 더 높은 직에서 수행했던 일이고 지금 나를 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류총경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말도 했죠. 파면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표를 쓸 수 있게끔 배려해줘서 고맙다. 난 이제는 유튜브의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이유로 강등에 가까운 보복성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가 이번에 이 류사명 총경의 행보를 결정짓게 된 계기였는데요. 112 상황팀장이라고 한 자리를 지금 가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경장급 자리거든요. 경정급. 경정급. 예. 예, 경정급 자리거든요. 이거 명백하게 보복 인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류 총경 주장에 따르면 작년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수많은 총경들 대부분이 다 지금 물먹었다.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사실 경찰은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총경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관서장이라고 합니다. 서장. 그러니까 일종의 지휘관이죠. 근데 그 지휘관 했던 사람을 그 밑에 자기가 이미 몇 년 전에 했던 일로 돌린다고 하는 건 경찰들은 압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나가란 소리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내보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밑에 있던 사람 밑으로 보냅니다. 진짜요? 예, 그럽니다. 그런 경우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허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뭐 그런 인사가 발표되면 대략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알았다고 내가 요번에 사표 내겠다고 이런 식이죠. 근데 이 경우는 그 상황도 아니고 그냥 정기 인사 때 올려버렸는데 미리 통보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결국은 어떻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네. 지금에는 자신의 부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 자신의 부하랑 같이 일하거나 자신의 부하 밑에 일하라는 것은 그건 모욕 중에 이런 모욕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사실 경찰청장보다 기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감령청장이 경찰 전 4기고 이 지금 윤희근이 7기거든요. 네. 이 사람이 4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7기구나. 아까 예, 9기가 예,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3년이나 선배인 사람을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윤희근이 보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약에 뭐라고 했다고 하면은 본인이 뭐에 대한 입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윤희근은 사라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유삼영 총경도 지금 이 상황은 네. 윗선에서 무엇인가를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당시에 이제 총경에 참석했던 이은혜 총경과 황정인 총경 같은 사람도 이 사람들은 더 처참합니다. 경감급, 그러니까 2계급 아래쪽에 경정도 아니고 예, 경감으로? 그러니까 무궁화 2개죠. 지금은 4개의 사람을 2개짜리로 예를 들면 경찰 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 경찰 수사연수 교무계장 이 자리가 실제로는 2개, 3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자기 부하였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 가라는 거니까 사실 이건 일반 직장에서도 이런 어떤 시그널은 나가란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에게 대리급 직위를 똑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일을 맡기면서 예. 면벽 수행해라. 이거랑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자, 예. 말씀하세요. 이런 식의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치졸한 거는 총경회의 참석했다는 건 망가지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인사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사 발표를 할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의도를 추측할 수밖에 없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인사가 나왔는지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네. 112 상황팀장은 올해 총경 복수 직급제가 시행되면서 총경으로 승진한 경찰관이 발령되는 자리인데 지금 이 류삼영 총경은 민감용 전 경찰청장과 경찰대 동기이고 그렇죠, 예. 윤희근 청장의 3기수 선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을 총경으로 승진한 경찰관하고 같은 직급으로 내려보낸 것은 정말 능멸이네요, 능멸. 그렇죠, 능멸이죠. 이게 유삼영 총경은 경찰서장도 여러 번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야,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류삼영 혼자의 반발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그널을 준 거죠. 더 소위 말하는 개기지 마라. 개기면 똑같은 꼴 당한다라고 하는 거고 명확한 시그널을 준 거고 그 시그널이 경찰대 출신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경찰국, 뭐 행안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라는 게 명확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류총경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어요. 보복 인사의 배후에는 이상민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의 윗선이 있을 거다. 네. 즉 그게 바로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네. 이상민 내 의사에 의해서 결정을 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국무총리나. 왜냐하면 총경급은 대체적으로 전례상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경찰청장이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경찰청장이 힘을 못 갖습니다. 그거는 뭐 뻔한 얘기고 그러면은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무엇인가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게 유삼영 총경이 말하는 거고 그거의 문제점은 유삼영 총경이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사권자만을 바라보게 된다. 알아서 검열하게 된다. 국민이 아니라 인사권을 쥔 사람 쪽만 바라보게 된다. 그런 문제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것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류희근 씨는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돼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요번에 궁평동 지하차도의 참사 때도 보이지도 않고 네. 그리고 그때 이 사람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술은 잘 드시대요. 네, 술만 좋아하고. 예, 이태원 참사 때 제천에 가서 네. 근데 뭐 국회에서 그렇잖아요. 뭐 술 먹는 게 문제냐? 어. 아니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4대 보안 기관장이 경찰청장이에요. 무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대청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의 지휘 보고도 하지 않고 제천의 어떤 연수원에서 술을 먹고 있었다. 그것도 혼자 아무런 전화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그 사람이 납치된 건지 북한 어떤 무장 집단에 납치된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또 떳떳이 잘났다고 그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오송 참사에 경찰청 6명의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찰 조직이 위기라서 오히려 경찰 충북청에서는 항명 비슷한 걸 했단 말이에요. 국무총리실의 이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했다. 그러면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청장이 해야죠.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국무조정실과 충북청의 경찰이 맞서는 상황인데 이거를 수수방관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경찰청장에 있습니까? 게다가 오송 참사도 그렇고 국무조정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신경도 안 쓰면서 경찰관만 잡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경찰의 수장으로서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죠. 지금 일선에 나서가지고 제일 일한 사람이 우리인데 니네가 왜 우리한테 계속 모든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유감이지만 책임을 똑바로 지고 소재를 정확히 밝혀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명이라도 해놓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분리할 때는 아무런 얼굴도 안 비쳐요. 그 대부분의 인터뷰는 그 밑에 직급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입니까? 이건 뭐 애들 말로 쪽팔려서 이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게다가 법무부가 그 전에 그렇게 힘들게 얻어냈던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시킨다는 그렇죠. 내용의 예. 수사준칙 개정안을 지금 예고를 했는데, 야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말이 안 맞는 건데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신임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수사 준칙에 대해서 언급을 했대요.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수사 준칙의 개정으로 검찰 권한 또는 경찰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 이슈의 본질입니다. 국민들은 특히 서민들은 자기 고소 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이 수사 준칙은 정확하게 그 방향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빨리 처리하는 걸 원한다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이 더 빨리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말을 장관은, 맨날 예.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시작했다 여기로 끝나니까 어. 말을 못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왜 수사준칙을 개정하게 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거는 검찰이 너무 막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 정도의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국민의 공감대였어요. 네. 그 과정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법이 개정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실제로는 뭐 이 서민들의 이 수사 과정에 시간이 지친다 이런 그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서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밑도 끝도 없이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길 바라는데 그러면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경찰이 해도 되는 거고 검찰이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 전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에도 자기네가 보고서 보완 수사 맨날 내려보냈잖아요 경찰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경찰이 하면 그거 올려보내면 그거 가지고 그때 판단하고 그랬던 그렇죠. 건데 지금 이게 경찰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네가 직접 보완 수사 하지도 않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자기들이 안 하죠. 그럼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냐라고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럼 이렇게 수사준칙이 변한다 한들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수사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느냐? 네. 이게 문제죠. 네. 본인 말대로. 근데 네. 지금으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수사가 엄청 오래 그러니까 늦어지긴 해요. 지체되긴 그렇죠. 예, 해요. 맞아요. 지금 근데 그게 반드시 경찰에게 무슨 권한을 줘서인지 아니면 검사들이 일부러 한번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오고 경찰이 검찰을 넘긴 이후에 처리를 안 해서 그러는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구체적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경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분명히 말이죠.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네. 그러고 당연히 그것이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의 경찰의 수사 역량을 좀 높여주는 방향도 해소의 방향 중에 하나죠. 네. 그럼 여러 방향을 같이 다각도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잖아요.
돌려버린다고 뭐 어떤 근거로 그게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단순히 수사권 뺏기기 싫고 내가 종결권자로서 최종 권한을 갖고 싶다. 이거밖에 사실 안 되는 그래서 건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변하면서 이 전관 검찰 출신 정관들이 일정 정도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경찰 출신 정관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뭐 김현장 같은 유명 로펌에서는 오히려 검찰 출신의 정관들을 뭐 상대적으로 경찰 출신 정관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하면은 그 각각의 단계에서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아니 사실 그건 맞아요. 3년 정도 지금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 동안에 경찰 출신 정관들이 엄청 몸값이 비싸졌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출신 정관을 써봤자 해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 출신 정관들이 경찰 내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또 뭉치죠. 자기네들 그렇죠. 이제 돈벌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경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 경찰이 가가지고 나 경찰 누구야 이러면서 좀 잘 봐줘. 이게 이제 또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검찰들끼리만 그게 통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아하니 검찰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네. 다시 이거를 찾아오기 위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데이터는 이게 그런 게 나니까 그럼 그게 진짜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애초에 앞에서부터 다 돌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죠.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실제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범죄 수사 경찰보다 검찰이 훨씬 잘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 주장은. 그럼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더 잘한다는? 우리가 옛날에는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이고 네. 이제 로스쿨도 나온 사람들이다 이거겠죠 뭐.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국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의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데이터는 물론 검사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요. 경찰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에서 얼마만큼 했는지 그 데이터를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진짜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시면은 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까지 얘기하면 오케이 인정. 그러니까 경찰도 인정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연한 형태에서의 그런 주장은 실제로 행정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거죠. 자, 최근에 현직 판사가 출정 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판사는 적발 뒤에도 재판을 계속했는데 뭐 성매수 이틀 전에는 성인지 교육까지 수강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묘한 이 일정 정도의 일탈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면 제주지검장 출신의 변호사 아시다시피 그 사람도 그렇고 네. 뭐 예전엔 로스쿨이고 아니 예전엔 저기 사법연수원이고 로펌 다닌 사람들이 이런 걸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긴장된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넘어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자체, 그러니까 그 차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뽑으면 안 된다.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걸리게 되냐 알아봤더니 경찰이 함정 수사를 했다 내지는 제보를 받고 그 오피스 주변, 호텔 주변에서 잠복해 있다가 가서 그 여성에게 접근해서 남성의 신원을 파악했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어요. 뭐 제가 아는 정보는 그거가 아니라 경찰들은 정보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그 강남에 어떤 사람들이 뭐 몇만 명의 그 정보를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일부는 경찰 정보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여성들이 오히려 아니 그 소위 말하는 뭐죠? 포주들이 그러니까 보도방 뭐라고 부르든 걔네들이 그 일부가 그러면 이제 실적을 위해서 해주는 그렇죠. 거야? 실적을 사실 그런 거죠. 실적을 주고받는 경우도 지금 이 사례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경우니까 말하자면 딱 봤는데 이게 좀 소위 말하는 이상한데 좀 말한 거면 좀 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그러면 요걸 케이스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거 2018년에 법관으로 임명이 됐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관련 재판을 꽤 여러 개 했다. 근데 관련 재판을 할 때 태도와 본인이 한 행동이 다르더라. 이제 이게 좀 그러니까 너무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그래서 행동하더니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그런 경우는 저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진짜 이런 사례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요즘 사법부가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안 내려주거나 영장을 발부를 잘 안 해주거나 이제 그동안에 너무 자판기처럼 해주던 거 좀 제동을 걸고 뭔가 좀 사법부 독립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니 전국 운영에 힘들다라고 한 얘기를 검찰 고위급 출신들이 막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들에게. 그게 이제 계속 전해지면서 이거 본보기다. 너 조심해라. 너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네가 안 걸리는 게 아닌데 계속 까보니 이런 경고성 멘트로 사실은 이 사람을 이번에 타겟팅한 것이다. 뭐 그럴 수 이런 있습니다.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얘기는 들었죠? 잠깐 들었는데 범정 원래 검찰청의 범정이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많은 왜냐하면 경찰청에 가지고 있는 범정을 일정도 카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찰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작용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로 실제로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판사가 사실은 지금도 그랬지만은 예전에도 성매매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기록이 있죠. 근데 그때는 사이가 좋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덮어두고 있다가 근데 지금은 쓰는 거죠. 또 나타났네. 그러면 야, 또 나타나면 이 번호는 연락 좀 줘. 라고 요번은 본복 이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여성에게 자신의 신원을 미리 밝혔대요. 판사라고. 말이 돼요? 아니, 근데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저도 그런 사례를 듣는 또 뭐냐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이런데요? 나름대로 잘난 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특권의식을 갖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렇게 걸려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어이가 없는데 현실은 그렇게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그 이전에도 그게 비슷한 걸 했다고 하면은 안 걸린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서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은 이게 동네 양아치인지 아니면은 진짜 뭔가 배운 사람인지 말하면 알잖아요. 이 성매매 여성들도 그러면 뭔가 촉이 오면은 자신의 포주라든가 아니면 보도방한테 분명히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이 판사는 특히 포주에 대한 성매매 처벌법 위반 재판도 얼마 전에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 기각하고 그 말하자면 예. 그 포주. 자, 왜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의심하는 너 조심해, 경고야. 이건 아니었기만을 바라고요. 어쨌든 내부적 기준과 외부적 기준이 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베프님.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노영의 뉴스이사이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아이고,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라이브 방송으로 정말 신나게 여러분들하고 호흡하면서 이 방송을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합정동에 있는 저희 방송국의 시스템이 조금 낡았습니다. 잘 안 돼서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쳤네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다 복구됐으니까 재정비해가지고요. 빨리 보낼 테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전 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이슈 삼하고 있는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방역 표시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